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시골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화와 인권을 외치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한재윤, 이종현 두 분이서 지으셨고요. 출판사는 한결의 아이들, 발매는 2018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때 속했던 그 연구실이 있잖아요. 환경에너지연구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제 환경관리 전공과 환경교육 전공 이렇게 두 소속의 석박사 과정생들이 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때 저는 환경관리 전공이었는데 환경교육 전공자 중에서 알게 된 분 중에 하나가 한재윤, 여기 공저자인 한재윤 형이에요. 되게 풍기는 이미지가 선했어요. 되게 좋은 형님이시고 지금도 가끔 연락드리는 분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볼리비아에서 근무했을 때 이 재윤이 형이 이 책을 집필했다는 사실을 이제 페북을 통해 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이 책을 낸다라고 하는 사실에 되게 고무돼가지고 바로 결제했고 한국 가면 읽기로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읽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엔 내 환경 관련 기관에서 인턴을 한 경력은 있는데 이 유엔이 워낙 거대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그 뭐랄까요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평화, 인권 되게 중요한 분야인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자세히는 사실 몰랐어요. 그냥 물론 학교 때 배웠죠. 학부 때도 배웠고 뭐 석사 때도 뭐 얼핏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관련해서 책을 찾아보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솔직히 잘 많이 모르는 분야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평화와 인권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좀 난민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읽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일단 유엔의 탄생 과정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이제 가볍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평화와 인권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친절하게 이제 여러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어린이 청소년용이고요. 근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읽기도 좋고 술술 읽기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꼭 어린이 청소년 아니어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자결주의였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 원칙으로 14개 조항을 내세웠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민족의 독립성을 가로막거나 해칠 수 없다. 라고 하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때는 뭐 유럽부터 해가지고 모든 식민 지배가 막 이렇게 식민 지배가 당연시됐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이 책에 따르면 항일 운동의 사상적 뿌리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데 뭐 사상적 뿌리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민족 자결주의가 그 독립을 갈망하는 민족에게 굉장히 큰 그래도 힘이 된 그런 힘이 됐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일제 지배를 이제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세계에 막 알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미국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던 그런 미국을 위시한 그런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항일 운동의 사상적 뿌리다라고 아마도 책은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쭉 전개가 되는데 좀 민족 자결주의 뭐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제가 짚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했던 연합국이 이제 독일을 나눠 통치를 했죠. 동과 서로 갈렸고. 그래서 베를린도 동과 서로 갈렸고. 그래서 이제 그때 유산이 베를린 장벽이잖아요. 베를린 장벽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냉전의 산물로 남아있는 휴전선과 더불어 이 냉전 시대 대표적인 상징물인데, 되게 슬프게도 우리 한반도는 아직까지 냉전의 마지막 유산이 남아있지요.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그런 슬픈 내용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많이 슬픕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국제법에 따르면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국제법으로 그게 규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한 거겠죠. 그래야 국가가 스스로의 주권을 보호하고 또 국제전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상황이, 어떤 나라에 굉장히 전쟁이, 내전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난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조금이나마 임시적으로나마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한 거 말고는 내전에 끼어들 명분은 없죠. 왜냐하면 국제법에 따르면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내전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유엔에서도 주시하고 있던 내전이 굉장히 많은데, 뭐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뭐 등등 되게 많았어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그 시리아와 이란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그 쿠르드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쿠르드 민족을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전쟁 유혈 사태는 뭐 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워낙 유명하고, 뭐 정말 평화와 인권,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죠. 냉담하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와 인권죠.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평화와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우리나라도 아직 남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 여기 책에서 나눴던 보스니아 내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보스니아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스니아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르비아의 사람들이 세르비아 공화국의 도움을 받아서 인종 청소를 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세르비아 공화국이 따로 있고 보스니아 나라가 따로 있었는데, 이때 이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세르비아 이제 원래 다른 세르비아 이제 공화국의 도움을 받아서 인종 청소를 보스니아에서 벌인 거죠. 안타깝게도 3년 반 동안 30만 명이 죽었고요. 전체 인구 40%가 난민이 됐다고요. 그리고 여성이 6만 명이 성폭행을 당했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국제법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이 됐는데, 뭐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유엔 평화유지군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몇몇 보호지역 안에서만 활동을 했고요. 왜냐면 국제법에 따르면은 내정 간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진행했던 대량 학살은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95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995년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데, 여기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국이 이 세르비아 지역을 무력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내전에 국제사회가 무력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그 원칙을 깰 만큼 상황이 위급했던 거죠. 그래서 그해 12월에 보스니아 내전은 평화협정을 맺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그 다음에 뭐 했냐? 나토는 뭐 그렇게 나토라고 하는 다른 국제기구죠. 국제기구가 이제 개입을 했고, 국제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한 거고. 그럼 유엔은 그 이후에 뭐 했느냐? 보스니아 내전에서 이제 만행을
만행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고 2017년 이 재판소 UN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161명을 기소하고 그 중에 89명에게 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뭐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죠.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시기에. 그래서 정말로 참 평화와 인권 아무리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의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북한이 우리가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평화와 인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대도 갔다 오고 했지만 갔다 오고 나서 다 까먹잖아요, 솔직히. 저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위협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까먹는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전이 있고. 그래서 참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들면서 되짚어 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자, 거기에 이제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개념들이 많았는데 인도적 개입이라고 대량 학살, 인종 청소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는 것을 뜻한대요.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생명과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니까 이제 인도적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인도적 개입을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국제법을 모두 수정을 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국제법을. 왜냐면 국제법은 아시죠? 내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나라의 내전,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태를 다른 나라가 주권 침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적 개입, 유엔이 하려고 하는 인도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아이러니한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한 나라의 그런 주권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도 유엔 가입국일 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평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기 사례로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1863년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1864년에 유럽 국가 사이에 제네바 협약이 체결됐는데 제네바 협약 이제 이건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협약은 전쟁 중이라도 적군이건 악원이건 상관없이 전투력을 상실한 부상병은 보호받아야 되고 전투와 관련 없는 민간인은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내용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국 아국 상관없이 그냥 뭐 다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민간인 다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국제연합이 이런 협약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런 협약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되게 더디고 느리지만은 정말 이런 협약 하나하나 생기면서 그래도 인류가 그 존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네바 협약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헤이그 협약이라고 하는데 헤이그 협약도 뭐 생겼다고 해요. 전쟁 중에 사용하는 수단, 그러니까 무기를 규제하자고 하는 그런 국제 약속인 거죠. 그래서 전쟁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무기 중에서도 근데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되게 끔찍한 무기들이 많잖아요. 뭐 독가스,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 덤덤탐 뭐 이런 것 이렇게 되게 이상한 되게 극악 무도한 무기들이 있는데 이런 전쟁 무기를 통제하는 국제법을 헤이그 법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네바 협약 다음에 이런 헤이그 협약도 생기면서 전쟁 너무 좀 잔인하고 정말 반인류적인 그런 무기는 이제 국제법으로 제약을 두는 거죠. 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역사를 쭉 평화와 인권 측면에서 어떻게 그 우리 인류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시켜 왔는지, 그러니까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쭉 보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유엔을 욕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엔이 없었으면 정말 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저 흥미롭더라고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더 적극적으로 전쟁을 이제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정말 필요하구나,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렇게 공감을 다 한 거죠.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창설된 것이 국제연합, United Nations, 바로 유엔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사실상 승리로 이끈 나라가 뭐 미국이었으니까 전쟁 물자도 엄청나게 유럽에 됐고 미국이 참전해서 사실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하와이 조금 진주만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봤지만은 미국은 뭐 워낙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군수 물자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긴 나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유엔 기구를 창설을 할 때, 그 1945년 50개 나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유엔을 실제로 만드는데 이제 그 토대 작업이 된 유엔 헌장을 이제 그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의 1조 1항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목적이 아주 뚜렷한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읊어드릴게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한다. 또 침략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막고 국제 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 수단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해결한다. 라고 해서 정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목적이 아주 또렷하지요. 이게 유엔 헌장 1조 1항입니다. 약간 감동적이었습니다. 유엔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정말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맞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턴으로 근무할 때도 몰랐는데 저는 환경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되게 참 무지몽매했던 것 같아요. 에, 정말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예전에 분명히 배웠어요. 학부 때도 배웠고 이거 뭐 어떤 책을 읽든 뭐 그래도 얼핏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확 박힌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유엔은 국가 간 전쟁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이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궁금한 게 이제 그 부분이었어요. 유엔에 가입하고서 국제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거나 국제법을 어긴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있잖아요. 북한. 뭐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경고나 불이익을 주어서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막 저항하는 나라한테는 외교를 단절하거나 무역 관계를 끊거나 그래서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도 안 되면은 아까 보스니아 그 내전 건처럼 유엔 회원국의 군대를 보내는 그걸 집단 안보 방법이라고 하는데 집단 안보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이라든지 또 2011년 리비아 내전 때 국제사회가 그렇게 집단 안보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유엔 연합군을 파견을 했지요. 그래서 내전이라도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제3자인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을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 내용이 2005년도에 유엔 세계 정상회의에서 이제 처음 논의가 됐다고 해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도 이제 그 논란이 많습니다. 어디까지 유엔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왜냐하면 국가 주권을 뭐 진짜 침해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또 여기 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핵무기 문제는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지만 재래식 무기는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와, 맞아요. 정말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대량살상 무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평화와 인권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도 굉장히 우리가 막 맞고 없애야 되겠지만은 재래식 무기도 진짜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죠.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 아 진짜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등등 되게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례도 많았고. 그래서 포커스는 평화와 인권인데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유엔이 어떻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지를 쭉 설명을 한 내용이었고요. 그 중에서 또 제가 꼭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성차별 반대. 이게 이제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 1908년 뉴욕 안에 있는 한 방직 공장에서 화재로 146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방직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었던 거죠. 대다수가.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워낙 여건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화재로 인해서 다 그냥 죽으신 건데 이때 이제 분노한 다른 여성 노동자들이 전부 다 광장에 모여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여성 참정권 이런 것들을 이제 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마나 우리 여성들이 열악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근데 그때 이제 외쳤던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저는 이것도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땐 남자들을 위해서도 싸우네. 남자는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보기 때문이지. 그런 우리가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그러니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를 달라.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이분들이 여성 인권을 말씀을 하실 때, 외치실 때, 여성들을 위해서만 외친 게 아니고요. 남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동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런데 마지막에 다른 문구. 그리고 장미를 달라. 꽃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이 시위에서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빵을 달라 막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장미를 달라. 이거는 되게 중화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위 자체를 굉장히 진짜 그냥 강력하고 이렇게 적대감이 표출하는 그런 시위를 넘어서 뭔가 인류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라고 하는 감성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거였다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를 달라. 남자 시위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장미를 달라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을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데 이 여성분들이 여성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과 여성 참정권을 외쳤을 때 외치면 주장을 하면서 장미를 달라고 한 게 너무나 저는 이 너무 매치가 되게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잘 어우러진 것 같아가지고요.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좀 등장했고요. 하여간 너무 흥미로워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생각할 거리들을 되게 많이 던져주는데 음, 그 마지막 마무리는 어린이 인권으로 끝나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린이 인권 가운데서 이제 중세 시대까지 아이들 중에서 교육받는 어린이는 되게 드물었다고요. 특히 평민들. 그 실제로 평민 아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교육기관을 갖춘 나라가 중세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최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때 교육도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숙한 어른들의 세계로 빠르게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역사 뭐 그런 어린이 교육에 관한 역사를 같이 디테일하게 잘 모르지만은 하긴 뭐 워낙 어린 애들이 그 참 중세 이런 때부터 다 일을 했으니까 뭐 많은 얘기 같아요. 어렸을 때 진짜 요즘 이렇게 어린이 인권이 정말 들어서기 전까지는 산업혁명 그때도 어린애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공장 이런 데 가지고 12시간 이상
뭐 이렇게 근무하고도 막 죽고 막 그랬으니까 뭐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국제사회가 법으로 강제력을 띤 아동권리협약을 1989년에 체결했대.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1984년생인데 아동권리협약을 1989년에 체결한 거지요. 그리고 1990년에 국제법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동 권리가 있는 나라가 있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참 되게 지금 19년이니까 굉장히 늦게 된 거죠.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 책의 마무리가 그 아동 인권 조항 그 권리 조항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저 흥미롭게 봤던 이제 조항이 그거였어요. 제22조였는데 우리가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일로 피난을 떠난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조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일로 피난을 떠난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은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제법으로 공포된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 책에 우리 어린아이들 보잖아요. 만약에 시리아 이 친구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뭐 어떤 내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쿠르드족 같은 친구들이 그 피난을 간 경우에 정말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엔 가입국이잖아요. 우리는 유엔 가입국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걸로 그 피해를 받은 민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뭔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나라가 하는 것처럼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었을 때 유엔군의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뭐 우리 동남아시아에는 필리핀, 태국 다 군대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거 생각하고 또 한국전쟁 이후에도 엄청나게 유엔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죠. 뭐 세계식량기구라든지 뭐 정말 많은 유엔기구가 한국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아동들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거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TV에서도 봤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상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맺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스스로 많이 귀를 닫고 눈을 좀 감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평화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엔의 역사 또 세계화 속에서의 유엔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읽기 쉽습니다. 네, 이상으로 평화와 인권을 외치다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